총론을 저랑 같이 2달 하셔야 됩니다. 첫 시간이니까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바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이 내년 시험 본다면 바뀐 제도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스타트 시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21년하고 22년 그 시험의 제도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보기로 하고, 우리 그 교재가 먼저 있죠. 이거 PPT로 할 거예요, 우리 수업. 그래서 저 교재가 저게 돼 있고요. 657페이지입니다. 22년 거. 그래서 이거 7급해도 되고요. 시중의 행정법 교재는 다 1000페이지가 넘는데 우리는 657로 했는데 7, 9급 시험에서 이거 충분히 다 커버됩니다. 그래서 교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 9급은 여기서 한 3, 40페이지 빼도 돼요. 3, 40페이지 빼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 거예요. 자, 행정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법학은 그 처음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했던 법대생들이 공부하는 그 법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만 어렵죠. 그래서 처음 극복이 중요합니다. 첫 학기 때 행정법 어려워요. 그래서 용어 때문에, 법학의 용어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지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응용되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행정법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수가 잘 나오죠. 이제 해봐야 되겠지. 울고 시작했다가 웃고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행정법은 시작할 때는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면 행정법은 쉽습니다. 점수가 잘 나오죠. 공무원 퇴직할 때까지 행정법은 필수다라고 했는데, 그 국어영국사는 이걸로 끝나지만 행정법은 여러분이 60살 정년퇴임 할 때까지 이 행정법을 반드시 실무에서 써야 됩니다. 나는 유능한 공무원이 되고 싶다, 빨리 승진하고 싶다, 그러면 행정법 잘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법 잘하면 유능한 공무원이 됩니다. 9급 때는 행정법이 그렇게 절실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7급 올라가거나 그러면 실무자가 되면 이 행정법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그 21년까지 전공 과목을 안 하고 합격한, 사회해갖고 합격해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여러분과 같이 근무해보면 여러분이 하는 일과 그 사람들 하는 일은 많이 차이 나요. 이 법학을 모르고 공직생활 하면 힘들어서 나중에 7급 정도 되면 제가 혼자 동영상 들어요. 혼자 동영상 듣고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사무관 5급 승진할 때 행정법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5급 승진이 돼요. 그래서 그냥 5급 승진 안 돼. 시험 봐야 돼요. 또 강의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승진 시험 문제 출제를 제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지자체 5급 승진 문제. 그래서 어디 보는지 말하면 안 되지만 그 승진 시험을 상당히 이제 많이 출제하죠. 그때 행정법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까지 행정법은 여러분 실무가 되죠. 고등학교 과목으로 해갖고 그 검찰이나 세무직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면접에서 많이 떨어졌어. 그 전공 과목 선택을 안 하면. 그래서 행정직은 그러진 않았지만 행정법이 상당히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하죠. 행정법은 80문제가 기출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21년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80% 이상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출만 해결하면 80%예요. 나머지 9급도 그래. 근데 9급 수험생들이 요 기출을 해결하지 못하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6개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학 과목은 한두 바퀴 돌아서는 힘들어요.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해야 이 체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팔 입고 했지만 겨울 코트 입어야 행정법이 좀 잡힌다 이런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두세 바퀴 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어느 학원 어느 법과목을 공부하든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빨리 안 된다. 6개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필수 과목이 되겠죠. 결국 효자 과목이 되는데 나중에 되면 행정법 점수가 제일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는지를 이제 우리 얘기할 거예요.
그 행정법 공부한 사람들은 군무원 시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룡대 가깝기 때문에 군무원 시험 관심 있는 사람 있죠? 여기 온리 군무원 준비한 사람들 있어요. 네. 손 들어보세요. 난 오로지 군무원. 난 온리 군무원. 왜 이렇게 적어? 여기 내가 배 늘어나, 한 30명으로 늘어날 거야, 앞으로. 군무원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여자들은 이 군무원 시험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건데, 군무원 시험은 2018년 이후 이 공인시험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어 한국사가. 그래서 영어는 토익 470 이상, 한국사 4급 이상이면 공인시험 대체되고 세 과목만 공부합니다. 일반직에서 국어 행정법 행정학만 공부하면 군무원 시험 세 과목 25문항만 보면 돼요. 군수직은 경영학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세 과목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군무원 시험이에요. 다다음 주 24일 날 요 군무원 시험이 있죠, 올해. 내년도 이때쯤에 있을 겁니다. 군무원 시험 이 두 개가 공인시험 본다고 하지만 이거 거저먹기니까 군무원 시험 이거 두 개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 과목 공부합니다. 영어가 빠지면서 세 과목만 하면 되니까 군무원 시험은 무조건 1년이면 끝낼 수 있어요. 1년이면 완벽하게 딱 끝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군무원 시험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학을 못한 사람들은 이 군무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가 점점 줄어드니까 현역 군인이 없기 때문에 군무원은 앞으로 많이 뽑아야 됩니다. 미군은 군무원 수가 어느 정도죠? 거의 40%가 군무원이야. 전투병과는 얼마 안 돼. 대부분 군무원들이 일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군무원 위주로 이제 시스템이 바뀔 겁니다. 우리 행정법 처음에 용어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 행정법 용어 강의를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처음 한 사람들은 이 용어 강의를 7강 30분짜리인데 한 2강까지 듣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김진영 입문 이렇게 하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17년 건데 좀 됐는데 용어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용어 강의를 7강을 해놨으니까 이걸 미리 꼭 듣고 오기 바랍니다. 처음 한 사람들은. 이거 듣고 와서 힘들다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거 듣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갖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한테 공무원 시험은 합격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대들한테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 자체가 하나 거쳐가는 직업이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세대한테 거쳐가는 직업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 하면 부모님한테 할 말도 있고 자기 그 어떤 도피 수단으로 딱 좋죠. 왜 그러는지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용어를 꼭 듣고 오기 바랍니다. 처음 한 사람들은. 한 바퀴 돈 사람들은 할 거 없죠. 우리가 강의를 5개 해요. 그래서 기본 강의하고 심화하고 기출예상, 통역 모의고사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연중 이거 하고요. 심화를 9월, 10월에 할 겁니다. 양이 되죠. 기출문제가 11월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했지만 기출문제 11월까지 들어가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1월 달에 예상문제가 되죠. 통역 모의고사가 3, 4, 5, 6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 과정이죠. 그래서 엊그제까지 문풀 했던 애들은 다 여기까지 이제 끝낸 거죠. 여러분이 여기에서 내년 이맘때 이거 끝내고 군무원도 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이렇게 합격하려면 엄청 타이트하게 진행되겠죠. 우리 책이 이제 이거고요. 그래서 기본서가 있고 기출문제집, 예상문제집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책이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양이 적은데 이걸 소화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을 했는데 총 우리가 1561페이지죠. 4개 해봤자 1561페이지 이걸로 다 끝내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요 929 이거 2개 기본서하고 예상문제인데 이제 해보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의 통계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20년과 21년 시험입니다. 20년 것이 통계가 명확하니까 20년 시험에서 어떻게 하죠? 국가직에서 4,985명 뽑죠. 지방직은 몇 명 뽑습니까? 8,155명 뽑죠. 교육행정 2,882명 뽑아서 1년에 공무원 뽑는 수가 16,000명 정도 됩니다. 국가 지방직 그리고 교육행정 합하면.
저 소방과 경찰 있죠? 여러분 이거 아닐 거니까. 우리가 이거 세 개죠. 국가직, 지방직, 교인까지. 그러면 총 1년에 16,000명 정도가 합격해서 나갑니다. 그렇고 그 비율을 봐보면 숫자 보일지 모르겠는데 20년 구급공채의 통계입니다. 이게. 구급의 현실을 빨리 깨달아 보세요. 원서 접수 여기에요. 그래서 원서 접수가 18만 명 넘게 원서 접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명 3,000명 정도 되겠죠. 18만 명에서 19만 명까지, 잘하면 20만 명까지 국가직 구급공무원 원서 접수하죠. 근데 여기 노란색에서 결시자입니다. 그럼 시험장에 안 오는 사람이 5만 2천 명, 5만 3천 명 정도 되죠. 시험에 안 와. 그러니까 5만 3천 명은 원서 접수하고 시험장에 안 옵니다. 결시자죠. 근데 그 중에서 또 그럼 13만 명이 시험 보잖아요. 그 중에 5만 8천 명은 꽈락이에요. 5만 8천 명은 꽈락자, 여기 꽈락자 있죠. 5만 8천이 꽈락이니까 40점도 못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만 내보고 그 점수는 40점 미만으로 해서 시험과 관계 없습니다. 그럼 시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 무려 11만 명이 돼요. 그래서 18만 명 원서 접수해서 시험장에서 꽈락 면한 자가 몇만 명? 72,700명입니다. 그럼 18만 명 원서 접수해서 그 꽈락을 면해서 합격은 있다 해도 꽈락을 면한 사람이 72,000명이죠. 이들이 경쟁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관계없잖아. 꽈락은 아예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죠. 이랬을 때 국가직 최저 경쟁률은 13대 1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뭐 50대 1이니 100대 1이니 하지만 꽈락자 그 결시자 합하면 13대 1밖에 안 됩니다. 국가직. 근데 이거는 이제 기술직, 뭔직 다 포함한 거죠. 행정직은 더 치열하니까 이게 한 15대 1 정도 갈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대로 지방직 원서 접수 하겠죠. 똑같이 원서 접수 할 거니까 7만 2천 명이 제대로 그 시험장에 온 거고 아까 16,000명을 그 뽑은다고 그랬죠. 그러면 7만 명끼리만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몇 대 1이죠? 4.5대 1밖에 안 돼요. 그럼 국가, 지방, 교회까지 합하면 4.5대 1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술직 빠지고 하면 5대 1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전체에서 몇 대 몇 정도? 5대 1 정도가 국가, 지방, 교회까지 합하면 이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1년에 16,000명씩 합격해서 나간다는 거지. 이게 명확한 통계예요. 그래서 국공무원 시험의 특징이 뭡니까? 이 주황색과 노란색이 많다는 건 수험의 3분의 2는 허수란 이 말이죠. 안 그래? 3분의 2는 시험과 관계없는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거야. 11만 명이. 그러니까 11만 명은 공부를 안 해야 돼. 근데 11만 명이나 이렇게 원서 접수하고 꽈락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꽈락자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1월에 시작했는데 4월 시험 봤다거나 그럼 꽈락이겠죠. 아니면 난 대학교 졸업할 때 시험 볼 건데 지금 한 2학년 때부터 원서는 넣어보겠다. 연습용으로 막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말고는 11만 명은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구급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수에서 3분의 1끼리만 경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합격생들 2011년인데 13년부터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환원됐어요. 그래서 2010년, 11년에는 이 합격생들이 얻은 점수입니다.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가 되는데 지방직 시험이죠.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이에요. 국가직은 1년 안에 합격하기 정말 힘듭니다. 지방직은 이제 좀 군 단위가 있고 이러니까 가능하죠. 평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이 얻은 점수의 평균이 80에서 85 사이예요. 그래서 80에서 85 사이를 합격생들이 평균 점수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좀 쉽다 그러면 85까지 가고 시험이 좀 어려웠다 그러면 70점대 말도 갑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에 따라 80에서 85 사이로 커트라인이 형성되죠. 근데 합격생들 중에 점수를 제일 잘 맞은 게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은 대부분 행정법은 90 이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90을 넘겼죠. 그래서 90을 거의 다 넘겨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합격생들이 점수 제일 잘 맞는 건 뭐야? 바로 행정법이죠. 그 다음에 뭐 잘 맞았죠? 한국사를 잘 맞았죠.
그 다음에 한국사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행정법은 90에서 95, 한국사는 85에서 90. 행정학이 커트라인과 거의 유사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행정학은 80에서 85. 국어를 그 다음에 못 봤어요. 그래서 75에서 80 사이가 국어를 이제 본 거죠. 점수 얻은 거고, 영어를 제일 못 봐서 70에서 75 사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보고 요 한국사 이런 걸 보면 이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기복이 심하죠? 왔다 갔다 막 해버리지, 어려웠다, 쉬웠다 막 이럽니다. 근데 행정법은 어쩌죠? 기복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패턴이 일정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어, 영어를 수험생들이 제일 못하죠. 국어, 영어를 못하는데 그 못하는 걸 뭐가 메꿔줘? 행정법, 한국사가 메꿔줘요. 그래서 행정법, 한국사를 잘하면 2011년까지, 올해까지는 영어 70 맞아갖고는 합격하기 어려운데 내년부터는 영어 65, 70도 다 합격해요. 이거 잘하면. 이거 두 개 메꿔버리면. 그래서 영어 약한 사람은 지금 바뀐 제도가 훨씬 좋습니다. 영어 강한 자는 바뀌기 전 제도가 좋죠. 영어에 강한 자가. 그래서 국어, 영어 못한 걸 행정법, 한국사가 이걸 메꿔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년 구정 때 되면 구정쯤 돼서 한 7, 8개월 공부하면 이 두 과목이 점수가 제일 잘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느끼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우리 이과생들 보면 한국사 엄청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 문과학문 싫어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을 거예요. 5개 모두가 문과학문이죠. 이과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문과학문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은 점수를 다 90점 넘겨야 돼요. 그래야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은 대부분 행정법은 95, 100을 맞았어. 하나 이상 거의 안 틀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행정법을 어떻게 하나 이상 안 틀리고 2개 이상 안 틀리고 합격했지? 그만큼 열심히 했겠지. 열심히 했으니까 거의 90점 이상 맞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열심히 해야 여러분도 합격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행정법으로 들어갑니다. 교재로 가서 내용 들어가 봅니다. 쭉 들어가서 2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2페이지. 본 내용 들어가서 2페이지가 있죠. 그 2페이지에서 앞으로 서너 장 넘어가 봅니다. 앞으로 서너 장 넘어가 보면 이 책에 차례 해갖고 목차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차례 컨텐츠 목차 봐보세요. 행정법 통론 그렇게 돼 있죠. 그걸 해봅니다. 그럼 행정법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는지 이런 걸 해봅니다. 먼저 이 권력분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권력분립은 입법행정사법부가 분립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과거 절대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정이 모든 걸 다 했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왕은 권력을 남용하죠. 시민 세력이 권력을 분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입법행정사법부로 권력 분립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왕의 권력을 뺏어버립니다. 어떤 나라는 왕을 죽여버리고 권력을 뺐고 어떤 나라는 왕과 타협을 해서 권력을 뺐죠. 국민을 위해 입법행정사법부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국가기관이죠. 그리고 선관위, 감사원,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들이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국가 권력은 입법행정사법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력은 분립했는데 현대시대에 오니까 다시 권력이 융합되게 됐죠. 그래서 행정입법, 행정심판 등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권력은 융합되게 됐습니다. 재판을 법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것들은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행정부 내부에서 간단히 끝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제정을 입법부가 해야 되는데 행정부도 법제정을 하게 됐죠. 이렇게 행정입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걸 하는데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국회의사당 있죠. 국회의장 있죠. 우리 충청도 사람이야. 국회의장이 정병석 씨. 그래서 국회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의장과 원내대표들이죠. 그리고 이 국회에서 대통령 안 나와요. 우리가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걱정되는 게.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안 나옵니다. 입법부야 여기는. 대통령은 행정부죠. 우리가 걱정드린 게 이거야.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뭐 여기 만나서 이런 거 하고 이러지 않죠. 입법부입니다. 국회의장이 대빵이죠. 정병석 씨 국회의장이 대빵입니다. 민주당이죠. 원내대표가 있고 옛날 국회에서 이렇게 날아다녔지 사람들. 국회 본회의가 열리죠. 표결을 하죠. 그래서 안건이 통과됩니다. 지금은 다 전자표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입법부죠. 국회에서 가장 큰 역할, 이 법 제정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행정부가 있죠.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오겠죠.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국가행정 조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 내년 이맘때는 바뀌겠죠. 그래서 대통령 총리, 그리고 총리 직속기관, 여기 행정각부죠. 그래서 행정각부 장관들이 있고 여기 각부에 속한 청들입니다. 그래서 뭐 검찰청, 병무청 이런 데고,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이런 데고, 국무총리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국가직 합격하면 여기서 근무하는 거지. 국가직 합격하면. 그래서 국가직 합격인데 여러분이 여기 아래서 근무하죠. 지방청들 여기서 주로 근무합니다. 나중에 7급 올라가고 그러면 다 여기서 근무하죠. 여성가족부 서울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행정부입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 이렇게 돼서 행정부죠. 국가행정부가 있다면 지방자치행정부가 있죠. 광역지자체가 있어요. 5개. 5개의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특별시 하나가 있죠. 서울시. 광역시가 몇 개? 6개. 그래서 6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도가 몇 개죠? 8개. 8개의 도가 있고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광역지자체는 몇 개예요? 17개. 우리나라 광역지자체는 17개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여기에 장들을 뽑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서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원서 쓰는 거지. 세종시 쓸 거예요? 충남 쓸 거예요? 대전 쓸 거예요? 여기 대전 쓸 거예요? 충남 쓸 거예요? 세종시 쓸 거예요? 우리 이 세 개 하나 중에 선택해야 되겠지? 지방직 때. 그래서 광역지자체입니다. 기초지자체가 있죠? 시군구. 시군구를 기초지자체라고 합니다. 읍면동은 지자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2단계까지 지자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빠지는 거죠. 2단계 구까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있게 돼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이제 사법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 해요, 이거. 지금은 보는 겁니다, 그냥. 재판하는 사법부가 있죠. 대법원 있고, 재판, 공판 과정이 있고, 3심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법원이 3심 최종심입니다.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데 이 법원에서 재판했던 걸 우리가 다 공부합니다. 그럼 대법원이 3심이죠. 얘가 고법이죠. 그래서 고등법원 2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방법원이죠. 그래서 지법 또는 지원이죠. 그래서 지방법원 지원, 여기가 1심이죠. 그래서 누군가 소송하면 1심에서 시작했다가 고법 2심으로 갔다가 억울하면 3심 대법원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방법원은 말 그대로 지법이니까 전국에 다 있죠. 시단이면 거의 다 있습니다. 고법은 우리나라 전국에 6개밖에 없죠. 그래서 고등법원 6개가 있습니다. 대전에 고등법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광역시에 대부분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심이 이루어지죠. 대법원 3심 재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수험에서 공부하는 건 1, 2심 판결은 공부 안 해요. 우리는 대법원 판결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급심은 공부 안 하고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했느냐 이걸 공부하죠. 이제 그 사법기관과 비슷한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우리가 상당히 공부를 하죠. 그래서 대법원과 헌재 판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구급 행정법을 공부하지만 우리가 그 사법부의 어떤 본질이나 이런 걸 거의 다 다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학 과목을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 살면서 법을 한 번쯤은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도움될 거예요. 법이란 걸 한 번쯤은 공부해놔야. 그리고 요즘은 관공서에서 공무원 일이라고 있지만 요즘은 민원인들이 엄청 똑똑해. 그래서 민원인들이 법을 다 알아. 민원인들이. 공인중개사 한 사람들만 해도 여러분 친척 중에 한두 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법을 공부했거든. 민법이나 부동산 등기 다 알거든. 확정일자,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이런 것이 다 민법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요즘은 더 똑똑합니다. 인터넷 보고 자기가 다 써와버려요. 건설업자들은 어디죠?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공무원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민원인이 똑똑하고 공무원 쩔쩔매는 그런 현상을 관공서에서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민원인이 공무원 교육시켜주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처리 왜 이렇게 하냐? 하고 고집 피우다가 자기가 그 공무원이 쪽팔림 당한 경우를 여러분이 엄청 경험할 겁니다. 공무원들 공부 안 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민원인들이 너무나 똑똑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싹 나와버리잖아. 그리고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요, 변호사한테 가버리거든. 변호사한테 가서 변호사가 바로 이제 소송 넣고 이래버리면 바로 소송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아버지가 개인 택시인데 개인 택시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개인 택시를 물려받고 싶어. 근데 행정청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하면 개인 택시 매매가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개인 택시 상속 안 해주면 그 자녀들은 변호사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가겠지 100%. 1억 가까이 넘는데. 그럼 상속해달라. 행정청 안 해준다. 그럼 소송해서 이겨서 이렇게 하겠죠. 그럼 변호사한테 한 3, 400 주고 그 1억짜리 소송 이기는 게 낫겠지.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 여러분 그 요즘 그런 거 많이 일어나잖아. 그 뭐지? 뭐 나이트클럽에서 남녀가 같이 놀았는데 거기 분위기 좋아서 막 브루스도 치고 이랬는데 나중에 여자애가 자기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했다는 거지. 연락에 놀아놓고. 그럼 남자는 이제 어떻게? 경찰서 가서 체포당할 수가 있어. 그럼 바로 뭐 해야 돼? 변호사 사겠죠? 변호사 사서 자기가 무죄 이런 걸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나이트클럽에서 둘이 처음 만난 남녀가 브루스 칠 때는 친구한테 반드시 휴대폰 카메라 찍어주라 해야 돼. 너 좀 찍어 해갖고 찍고 나서 가서 치고 그래야 돼. 그래야 안전한 세상인 거 알지. 그래서 그런 그 법적인 이런 시각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이렇게 재판 구조가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입법행정 사법을 받고요. 이런 걸 공부할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었으면 그 사람은 입법행정 사법부 중에 어디에 속했죠? 검찰총장은 입법행정 사법부 중에 어디예요? 응? 사법부? 행정부? 검찰청은 행정부죠. 여기 어디죠? 법무부. 법무부 아래 검찰청 있죠. 행안부 아래 뭐가 있죠? 경찰청 있죠. 아버지 경찰이신 분들 있죠. 행안부 소속이야. 경찰은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요. 그래서 검찰은 행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지? 대통령이 임명했지. 행정부니까. 사법부면 대통령 곁에 사법부를 임명해. 권력 분립된 나라에서.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러면 여기 장관부터 해서 여기 청장까지 다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파워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임명하고 자르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남자들은 여기 봐봐. 국방부하고 병무청, 방위사업청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여러분 막 별 달고 대령 진급하고 이런 거 다 누가 결정합니까? 대통령이 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 별 달고 투스타, 쓰리스타 되고 이런 건 대통령 마음대로 해요. 안전. 그 군인들은 안전 대통령한테 목이 메어 있는 거지.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저 사람 투스타 올려야 되겠다. 근데 대통령이 뭔 소리냐? 안 돼. 진급 안 돼. 그럼 끝나요. 그래서 뭐 두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이 권한을 주죠. 그러니까 내년 대선 때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행정법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법의 스타트는 민법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모든 법은 민법이라고 해서 사법이라고 하죠. 사법은, 민법은 계약을 맺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물건 사고, 백화점에서 옷도 사고, 좀 이따 점심 때 밥 먹고, 편의점에서 껌도 사고, 담배도 사고, 그러면 그 사람 물건 팔아서 돈 벌겠다. 이 사람은 물건 사서 내가 이익을 추구하겠다. 근데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그 대학 다니면서 그 전세로 월세로 집을 살았는데 임대인이 보일러를 안 고쳐준다. 임대인이 그 집에서 막 그 뭐지 에어컨도 안 돌아가는데 안 고쳐준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겠죠. 그 분쟁해라는 법, 이게 민법입니다. 민법은 저 사람도 사익이요 나도 사익이요 사익 추구를 하는 법인데 서로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 해결하는 법, 이게 민법입니다. 민법을 사법이라고 부르죠. 사적인 걸 규율한다. 대등주체끼리 계약을 맺습니다. 행정법은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럼 행정법을 국가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사법 이렇게 나누게 되고, 국가는 개인에게 군대하라, 세금 내라 이렇게 명령 강제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남자들 예비군 나와라, 여자들도 나중에 차를 샀더니 세금 내라, 이런 식으로 강제 처분을 내리죠. 그러면서 국가가 나에게 명령 강제하기 때문에 부대등 관계를 규율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왜 젊은 친구에게 군대 오게 하고 세금 내게 합니까? 그래야만 국가가 돌아가죠.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돌아간다는 공익을 위해서 이 행정법적인 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익에 대한 피해가 오겠죠. 남자들 지금 예비군 나오면 짜증나겠지. 이 더운 여름에 봄이나 가을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익에 대한 피해가 오니까 왜 여름에 예비군이냐, 봄 가을 해라 하면서 따지게 됩니다. 끝내 예비군 나오라 하면 개인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러겠죠. 그래서 공사이익을 서로 비교하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을 해결하는 법, 이게 행정법이죠. 그래서 공사이익의 충돌 조절하는 거 행정법입니다. 그럼 국가는 나에게 명령 강제를 하는데 그 명령 강제는 누가 합니까? 행정부가 주로 하죠. 그래서 국가행정부, 지방자치행정부, 행정부가 나에게 세금 강제 처분 이걸 내립니다. 여러분 집에 와 있는 세금 고지서는 다 지방세야. 여러분 내는 세금은 다 지방세입니다. 저번 6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냈어야 됐어. 그거 다 지방세예요. 그래서 그거 내야 됩니다. 그럼 행정부가 강제 처분 내리는데 자기 멋대로 강제 처분할 수 있냐? 입법부가 법 제정해 줘야 됩니다. 입법부가 법 제정하고 그 법에 근거해서만 행정은 강제 처분 내릴 수 있죠. 강제 처분 받았던데 억울한 사람이 생기겠죠. 저 같은 사람한테 예비군 나왔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나는 재판받아서 권리구제 받을 거다. 입법부는 법 제정에, 행정부는 강제 처분에, 사법부는 재판에, 이렇게 해서 권력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행정부가 나에게 강제 처분 내린다. 이것을 작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작용. 그러려면 행정부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입법부가 법 제정해 줘야 되죠.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법 들여야 되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죠. 성실히 따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성실히 안 따르거나 예비군 안 나가거나 텔레비전 보면 세금 안 내갖고 저 장롱 공무원들이 와서 열고 막 뺏어가고 이런 거 나오죠. 국가는 의무화법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등 예비군 안 나가면 처벌되고 전과자 되고 이런 처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의무화법 수단이 동원됩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그 사람들은 사법부 들어가서 권리구제 받게 됩니다. 그럼 행정법은 입법행정 사법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권력분립과 행정은 모든 걸 법대로 해라. 이 법치주의가 확립되면서 행정법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명령 강제한다 작용을 하고 안 따르니까 의무화법 수단하고 억울한 사람은 재판받아 구제받아 구제법이 되죠. 이렇게 행정법은 작용과 구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왜 작용을 합니까? 공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의 피해가 생기니까 사익을 위해서
개인은 구제를 받죠. 그래서 행정법은 두 파트, 작용과 구제법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행정 조직을 규란다 해서 이 조직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행정 조직법도 있는데 이 조직은 아까 국가행정, 지방자치행정 조직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7급만 하고 9급은 안 합니다. 군무원은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법은 우리 9급에서 빠지죠. 7급 학생들만 이거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세 파트, 조직과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 행정법인데 9급은 작용과 구제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정법 탄생은 이렇게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만들어지면서 행정법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냐? 우리가 만들지 못했죠. 독일, 프랑스, 유럽 대륙이 먼저 이걸 만들었죠. 저걸 대륙법계라고 부릅니다. 유럽 대륙이라고 해서 그걸 일본 애들이 답습했고 우리가 식민지배 받으면서 이 법을 개수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은 대륙법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법은 독일, 프랑스 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해방 이후 영미가 들어와서 미국의 법도 영향받았지만 그 법은 적습니다. 주로 대륙법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법학을 공부할 때는 독어불어가 많이 나오지 영어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법을 전공한 사람은 독일, 프랑스로 유학까지 미국으로 별로 안 가죠. 그래서 미국 우리 법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대륙법계 법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미국이 우리하고 상당히 친한 것 같지만 우리 고급차 벤츠 BMW 다 독일 차죠. 그래서 그 자동차는 독일 차가 더 유명합니다. 미국 차보다. 법도 독일이 더 앞서져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미법계가 돼 있죠. 그러면 행정법은 아까 우리가 법의 출발은 민법이라고 해서 구석기, 신석기 때부터 민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려시대, 삼국시대도 민법에 따라 계약 맺고 이런 걸 했었겠죠. 그래서 민법은 2000년 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법전 있고 완벽한 법을 민법은 갖고 있죠. 그럼 200년밖에 안 된 왕정 무너지고 권력분리 확립된 200년 정도 된 행정법은 역사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역사가 짧아서 민법의 10분의 1도 안 되고 단기간이기 때문에 통일법전이 없습니다. 법에 공백이 많죠. 행정법에서는 항상 민법을 빌려 쓰게 됩니다. 행정법은 민법을 빌려 쓰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법 얘기할 때 이 민법 얘기를 엄청 할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통일법전 없고 역사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이런 역사 배경을 했단 말이죠. 그럼 행정법 어떻게 공부하냐? 초반에는 이런 걸 공부합니다. 권력분립과 저 역사적 배경. 두 번째 작용을 합니다. 강제 처분 내리는 거. 여기서 이제 뭐 하죠? 각종 허가인가 이런 거에 집에 세금 나오고 허가해 주죠. 허가했다가 취소해 버리죠. 허가를 그냥 해주나 부감 붙이고 해주죠. 법에 따라 해야 되니까 행정입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죠. 강제 처분했더니 안 따르니까 의무확보수단. 그래서 강제 집행 들어오죠. 무허가 운물 철거하죠. 이런 걸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법부 들어가서 아까 3심 대법원 최종 재판받는 거 이걸 하는 거죠. 그럼 초반은 역사적 배경하고 두 번째 작용법, 세 번째 의무확보수단, 마지막 구제법을 하는 게 행정법이에요. 교재 목차를 봐보세요. 콘텐츠 목차를 봐보면 1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법 통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행정법 이런 전반적인 걸 공부합니다. 오른쪽은 뭐가 있죠? 2편. 행정작용법이 되어 있죠. 행정작용법은 뭐죠? 국가가 나에게 강제 처분 내리는 거. 세금 부과, 입영영장, 허가 취소 이런 걸 다 하게 됩니다. 뒤로 넘어가면 3편은 뭐가 있죠? 행정상 의무확보수단. 안 따르니까 강제수단이 동원됩니다. 오른쪽에 4편 뭐가 있죠? 행정구제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재판 등을 받아서 행정구제 받게 됩니다. 저렇게 이제 돌아가는 게 행정법이죠. 그럼 행정법의 스타트는 뭡니까?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권력 분립되면서 이 법치주의가 확립하면서 행정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행정법 스타트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본 교재 2페이지로 넘어가서 2페이지에서 행정 개념의 성립이 되어 있죠. 이 페이지 처음에 행정 개념은 어떻게 성립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권력 분립론이 되어 있죠. 그래서 권력 분립에 따라 행정법이 성립한다. 그렇게 됩니다. 입법행정 사법부가 나눠지면서 그렇게 하죠. 권력 분립은 시험에 나올 게 없고요. 그런 건 지금 안 해도 돼요.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했던 건
11페이지에 써져 있죠. 11페이지로 가보면 챕터 2 행정법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절에 행정법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행정법은 어떤 법이냐? 행정법의 개념이 돼 있죠. 그렇고 개념, 조직과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개념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법이면서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세 파트로 되어 있는 것이 행정법이죠. 그 사이드에 기출문제 봐봅니다. 그 13년 지방직인데 지금도 이런 스타일이 나옵니다. 오로지 9급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직종은 이런 건 안 나오죠. 행정행위 형식, 작용 형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 말은 뭐죠? 작용법이 아닌 것은 이 말이죠. 근데 아직 우리가 작용을 많이 안 했어요. 공법사항개혁,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소송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작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4번에 행정소송은 작용이 아니라 구제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소송이 작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 4번이죠. 이런 쉬운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 문제 때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수험생의 40%가 틀렸다나? 이 첫날 하는 이 내용을 거의 한 40%가 틀렸습니다. 9급은 허수가 많아. 3분의 2가 허수야. 9급 수험생의 3분의 2는 다 허수입니다. 그래서 합격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행정법은 그렇다. 그리고 본문에 와서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죠. 사법이 아니라 공법. 그리고 3번 국내 공법이다.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이죠. 그 아래 박스는 그 헌법과 행정법과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런 건 지금 안 해도 돼요. 왜? 행정법은 최고법인 헌법 아래에 있는 법이겠죠. 그런 거야 뭐 당연할 것이고. 넘어가서 뒷장에 행정법의 특성이 있습니다. 행정법은 어떤 특징을 띌까요? 통일법전이 부재합니다. 통일법전이 없다. 근데 가로 안에 현재는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행정에 관한 기본 내용이 규정됩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반영돼야 돼. 그래서 우리 책에다가 이 행정기본법이 첨예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올해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법 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행정기본법을 우리가 연락에 공부해야 됩니다. 앞으로 책에다 곳곳에다 넣어놨으니까 기다려 보시고. 다음 행정법의 성문성. 성문성의 반대말이 뭐죠? 불문성이죠. 그래서 행정법은 나에게 강제하기 때문에 성문의 법에 미리 써져 있습니다. 남자들 전여구 예비구 몇 년 받지? 성문법 찾아보면 다 있어. 전여구 8년인가 기죠? 전여구 8년 동안인가 예비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문의 법에 미리 써져 있죠. 다음 형식의 다양성. 다양한 형식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재량성, 해길 강행성. 해길 강행적인 거 알죠? 우리가 도로교통이니 군대 가고 이런 거 다 해길 강행적이죠. 기술 수단성, 행위 규범성, 명령 단속 규정성 그런 건 지금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놔두세요. 아래 형성 중인 법, 아직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법이죠. 그리고 아래 내용상 특성에서 행정조치의 우월성. 민법은 양자가 대등한데 행정법은 행정조치의 국가의사에게 우월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명령 강제를 하게 해주죠. 그 다음 공익우선성. 민법은 사익을 우선하는데 행정법은 공익을 우선한다. 그래서 공익우선성 이걸 하게 되죠. 다음에 집단평등성. 모든 사람 집단평등. 세금 내고 이런 거 다 평등하게 되겠죠. 그 돈 있는 사람은 세금 안 내고 뭐 이런 거 옛날 조선시대 말이 안 되죠. 다음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이 있습니다. 행정법 성립 발달은 어디에서 발달됐다? 오른쪽 대륙법계가 먼저 발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대륙법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가 있고요. 가운데 영미가 있죠. 영국과 미국. 이런 법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 행정법 성립과 발달.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달했다? 대륙법 영향을 주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좀 이따 자세히 해볼 겁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뒷장에는 뭐가 있죠? 법치행정이 나오죠. 자, 법치행정은 행정은 모든 걸 법대로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행정 수술할 수 없고 모든 건 법에 따라 법 규정에 따라 해야 된다.
그것을 법치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행정법의 스타트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였죠.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로 행정법의 스타트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권력분립은 입법행정 사법이요, 법치주의는 행정은 모든 걸 법도로 해라.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법치주의 세부 내용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치행정을 그렇게 쭉쭉 넘어가죠. 자, 우리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거기 정도 봐봅니다. 그 16페이지 정도 넘어가 보면 거기에 위에는 막 내용이 있지만 아래 까만 박스는 다 판례죠. 아래 까만 박스는 판례인데 그 까만 박스 아래 판례 봐보세요. 그러면 그 판례 마지막에 기출 표시가 돼 있죠. 기출이 표시돼서 어떤 판례는 기출이 많이 됐고 어떤 판례는 아직 안 나왔고 어떤 판례는 한 번쯤 나왔고 이런 게 다 표시돼 있죠. 그리고 거기 판례 1번에서 마지막에 2번 돼 있는데 그게 왼쪽 OX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죠? 그래갖고 그 OX는 모두가 X예요. O는 하나도 없어. 전부 X, 100% X, O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X인가를 그 판례와 그 기출을 연결해 놨다 이 말이죠. 그러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 매치시켜 놨죠. 그리고 17페이지에 그 법률여부 학설이 막 나와 있는데 어디에 집중 기출이 돼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금방 알 겁니다. 중요사항 유보설 막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났죠. 우리 9급은요. 그 중요한 거 그대로 나옵니다. 또. 그래서 또 뒤에 넘어가 보면 뒤에 판례가 있는데 그 18페이지 판례 같은 건 또 기출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가 많고 어디는 좁고 이러면서 또 한 번쯤 나왔고 안 나왔고 이런 게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넘어가 봅니다. 그 21페이지로 가보면 행정법의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미국 영화를 여러분 보면 아까 우리 영미하고 대륙은 다르다고 그랬죠? 미국 영화 중에 재판이 벌어지는 이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미국 영화에서 재판이 막 벌어지죠? 가운데 판사가 있고 막 검사가 나오고 막 이러죠? 그러면 미국 재판 영화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그 미국은 영미법이죠. 영미법은 뭘로 재판을 다 합니까? 그 미국 영화 보면 이런 거 관심이 없었겠지만 판례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종전 판례가 제일 중요한 재판 기준이 돼요. 그래서 판례에 따라 재판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고 대한민국은 성문법을 가장 우선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미는 판례가 우선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이 성문법을 우선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 적용 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미국 영화를 보다가 우리나라 어떤 재판 벌어지는 건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재판과 우리 재판은 달라요. 그래서 미국 영화 재판이 우리나라하고 큰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법 재판 이걸 이제 우리는 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성문법을 가장 우선시하고 이런 판례 같은 건 보충법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불문법. 그럼 불문법은 뒤로 이제 빠지는 거지. 그래서 성문법을 가장 우선시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옛날에는 집주인이 2년은 보장해 줬어야 돼. 2년 안에 쫓아낼 수가 없죠. 근데 최근에 법 개정해갖고 이거 4년으로 만들어버렸지, 국회가. 그래서 지금은 임대차 계약 맺으면 임대인은 4년 안에는 이 사람 쫓아낼 수가 없어요. 4년 안에는 쫓아낼 수 없고 4년은 무조건 보장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과 같이 대학생들이야 뭐 1, 2년 그냥 있다가 나가도 되고 짐도 없고 이러지만 그 전세 사는 가족집 있잖아. 애들 두세 막 키우는 이런 사람들은 이사 한번 가려면 큰 트럭 불러야 되고 이사 비용만 막 300~400만 원 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 4년간 전세 보장해 주는 건 아주 의미가 커버리죠. 그럼 이런 것은 왜 이렇게 4년간 전세 보장이 됩니까? 성문의 법에 이렇게 써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따라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런 국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엊그제 그 법이 통과됐지? 구하라법 그거. 자기 키우지도 않았던 어머니가 자녀가 먼저 죽으니까 상속자라고 나타나서 그 돈 받아가는 걸 못하게 해버렸어. 그래서 낳았다는 것만 가지고 무조건 상속 대상은 아니게끔 이 법을 거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구하라 어머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세월호 때도 이거 많았었던 거 알죠? 세월호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 얘기 놔놓고 다른 데다 맡겨버리고 엄마는 가버렸는데 애기가 죽으니까 그 보상금 받으러 왔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못 받게 이 법이 이제 성문의 법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니까 이걸 가장 우선시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띠죠. 그게 법원이에요. 그래서 21페이지에 행정법의 법원에서 가운데 2번 행정법의 성문법원. 행정법은 1차적으로 뭐가 우선시된다? 성문법원을 우선시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요. 23페이지 아래 23회 중간에는 뭐가 있죠? 불문법원이 있죠. 성문의 법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문법원을 또 보충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영미는요. 그 불문법원이 1차예요. 성문의 법이 뒤로 빠지고 우리나라는 성문의 법이 1차입니다. 그래서 그 영미와 대륙과 우리나라의 법 시스템이 다르죠. 그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 알죠. 일본 차는 운전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측에 있어요. 우측에. 그래서 우리는 좌측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회전할 때는 신호 안 받고 하는 거지. 우회전이 없어도 되니까. 일본은 좌회전을 신호 안 받고 하는 거지. 그죠? 운전석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교통 시스템이 다른 거지.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죠? 그러듯이 법 시스템이 달라요. 영미하고 대륙은. 법 시스템 자체가.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다 공부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맛을 봤고 이제 교재 하나씩 처음부터 가서 그걸 해보기로 합니다. 2페이지로 가가지고 교재 2페이지로 가서 이제 교재 하나씩 끝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이걸 해보기로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2페이지부터 이어가 봅니다.